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수사반장의 수사반장 이종혁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식 수사반장 한 지가 이제 좀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도움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할게요. 근데 또 굉장히 큰 도움도 주식 수사반장하고 주식교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 12월 그때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 여러 가지 때문에 다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떠나야 된다, 다들 유튜브에서 정신없이들 얘기했어요. 다들.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죠. 올해부터 시장은 달라질 겁니다 라고 주식교실과 주식수사반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같이 다 바뀌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잘했죠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어느 정도 검증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뒷광고 앞광고하고 아니면 하면서 한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상대로 지금 수익 사업을 하거나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제 사비 드리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제 신념이 있어요. 개인들도 분명히 공부하면서 틀려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주식 얼마든지 낮게 먼저 사서 그리고 나중에 올라서 편하게 투자라는 걸로 돈 벌 수 있다는 걸 저는 하나하나씩 증명해내고 있고 증명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상대로. 쭉 지켜보셨으면 20회 정도면 적어도 제가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건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서 진짜 바뀌시기 바라요. 저 바라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주식 매일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요번 주엔 또 어떤 메일들이 많이 들어왔나 그중에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해볼까?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랭킹 탑5 안에 항상 들던 그런 제약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96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님. 그분이 약사세요. 근데 그분이 1966년에 임성기 약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73년에 임성기 제약회사라는 회사로 바꿔요. 또 사명이 약간 바뀌었다가 2003년도에 지금의 한미약품으로 사명이 바뀌었어요. 제약회사들 이렇게 우리나라 공부하다 보면 옛날에 창업주들 보면은 약사 출신들이 많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 참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약사 출신들 창업자들이 많은지 혹시 아세요? 그냥 이건 토막상식 정도? 옛날에는 국과 약방이라는 게 따로 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나이 많은 60대나 70대인 분들은 약방 하면 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약방?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약국은 약사가 약을 직접 지어줘요. 요즘은 여러분들 의약 분업 돼가지고 절대 약국에서 약사가 약 못 짓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거나 젊었을 때만 해도 감기 예를 들어서 들어서 감기 증세 이런 거 들어보고 약사분께서 직접 지어주세요. 연고도 직접 만들어요. 약국에서. 그래서 화상 연고 같은 거 잘 만드는데 그런데 대박 난 데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고약, 요즘 고약 없죠. 옛날에 고약이라는 거 있어요. 붙이는 그런 거. 그런 고약으로 대박 난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다 약국이에요. 약사가 직접 이렇게 약을 제조하는 것을 약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약방은 약사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제조를 못하고 기존에 있는 약들 반창고 주세요 아니면 활명수 주세요 이러면 그걸 이렇게 파는 건 약방이에요. 그러니까 요 약국이 모태가 돼서 제약사들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요즘 시스템으로 이렇게 의약 분업된 시스템에서 해라 그럼 어쩌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약국에서 시작된 제약사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토막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사업 부분을 잘 보시면요 의약품이 제일 많아요. 당연하겠죠.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이런 것들이 이 회사 매출의 약 75%를 차지해요. 원료의약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원료의약품 이게 한 10% 정도 남짓돼요. 10% 정도 남짓.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의약품, 북경한미라고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한미약품도 커요. 북경한미에서 하는 게 얘네가 한 15에서 20% 정도 돼요. 근데 이 해외에는 북경한미 때문에 그런 거 알겠어.
그리고 의약품은 뭐 기존에 그런 걸 알겠어요. 근데 원료의약품 이게 뭐냐? 여러분 원료가 되는 의약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원료의약품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원료의약품을 세계적으로 꽉 잡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중국입니다. 그 동물 뭐 생물보안법 뭐 이런 거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다 왜 그래요? 트럼프가 왜 그렇게 더 지금 열 올리고 있어요? 바로 중국에서 원료의약품들이 다 들어와서 미국에 약을 해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원료의약품을 수출 안 해버리잖아요, 진짜로? 그럼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의학은 마비가 됩니다. 약을 못 만들어내요. 솔직히 중국이 여러분들 막 미국이 막 그래도 중국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실은 이렇게. 하여튼 이게 좀 나중에 경제로 들어가면 더 재밌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은 이런 매출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 주력 제품이 뭐냐 하면은 고지혈증 치료제 로슈젯이라고, 혹시 고지혈증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유명한 약이에요. 그리고 아모질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지혈증하고 고혈압이 복합제인데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여러분들 혹시 전립선 비대증 안 걸리셨나요? 남자분들. 저도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 먹고 해서 이런 쪽 약에 좀 굉장히 좀 민감한데 한미탐스 캡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습니다. 비아그라의 이게 제네릭이죠. 88정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런 몇 가지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약품들이 그래도 좀 유명은 해요. 201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은요. 한미 사이언스라는 곳 많이 들어보셨죠? 한미 사이언스하고 지금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한미 약품으로 나뉘어요. 요즘 막 계속 작년하고 막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한미 막 경영권. 그래서 그때마다 한미 사이언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얘네가 지주사예요. 얘네가 지주사면서 R&D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품 생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2010년에 둘이 인적 분할을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쩌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이렇게 된 거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오케이. 가능해요. 왜냐?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 23년도 4분기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23년도 4분기 보시면요.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죠. 2024년 4분기는 어때요? 주가가 내려왔죠. 왜 그럴까? 이때 실적이 좋아요.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저희도 형제인데 전 그래도 그런 걸 안 당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형이나 저나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싫어하겠다. 일단은 집에서 형이 뭐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럼 동생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특히나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언제인지 아세요? 그 형제가 같은 학교 다닐 때. 그러면 형이 잘하는데 동생 못하면 막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너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데 어떻게 너희 형은 그런데 너는 그 모양이냐. 너무 싫은 그런 멘트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잘하면 얘는 상대적으로 더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겠죠. 이걸 기저효과라 그러죠. 기저효과.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북경한미 얘기했는데요. 북경한미 쪽의 매출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빴던 요인들이 일단은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한미 사이언스 얘기했잖아요. 한미약품은 뭐니 해도 제일 신경 쓰였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이었죠. 그런 것 때문에 막 한미약품 주가 오른 부분도 있어요. 실적 말고도.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2020년 그 해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창업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임성기 약국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임성기 회장께서 돌아가시죠. 진짜 갑자기 돌아가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상속이 돼야 되는데 후계자를 마땅히 정해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싸움이 벌어지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상속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 상속세가 5,400억인가가 나와요. 난리가 나겠죠. 돌아가실 어느 정도 기미가 보였다. 그러면 뭐 미리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을 거야.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하고 따님이 한편이 돼가지고 어디를 끌어들이나요? OCI하고 서로 손을 잡죠. 그래서 그 아들 형제분들은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회사를 하겠다,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쪽이 계속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맨 처음에는 형제가 이기죠. 근데 형제가 이길 때 마지막에 극적으로 질 뻔했다가 이겼던 게 왜 그래요? 뭐 이런 요인으로 주가를 올리게 하겠다 해서 일반 주주들 표를 받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24년 주가가 어땠어요? 진짜 이렇게 올라갔나요? 이랬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형제 쪽이 이겼던 게 계속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를 못 올렸죠. 오히려 빠졌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못 지켜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그 따님 편이 이겼죠.
그래서 결국 대표이사가 되셨고 형제들이 뒤로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결이 됩니다. 이 회사는 솔직히 전 그런 건 있어요. 경영권 분쟁치고는 주가가 굉장히 조용해요.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반장님, 그럼 이 한미약품보다는 한미사이언스 지주사가 더 그래야죠. 맞아요. 지주사 좀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도찐 개찐이에요. 보세요. 도찐 개찐이야. 흐름 보면. 보통 경영권 붙으면 여러분들 주가가 워낙은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대한항공, 한진칼 날아갔었잖아. 근데 얘네는 기대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들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도 있어요. 왜? 경영권이 붙으면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거의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 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한 거야. 경영권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주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런 경영권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한 30에서 4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됐습니다. 본래 가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한미약품에 대해서 나쁘게 안 봐요. 우리나라에서 R&D, 연구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제약회사 1, 2위를 뽑아라. 그러면 한미약품 전 항상 뽑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미약품 탐방 가고 이럴 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때가 2000년도 초반 막 이럴 때 우리나라는 그때 R&D라는 거를 많이 안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참 우리나라 제약사들 한심하다 그랬어요. 제네릭으로 빨리 복제약들 베끼기 바빴어요. 자기네가 힘들게 뭘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그때 탐방 날 때 진짜 되게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진짜 뭘 이렇게 개발해서 돈을 해외 걸 끌고 들어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벌어들일 생각해야지. 국내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제약 빨리 그거 복제약 해가지고 어떻게 매출이나 빨리 올리려고. 전 그게 너무 화가 났는데 그때 한미약품을 보면서는 되게 전 칭찬했던 게 매출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한미약품 10%인가요? 20%를 매년 R&D를 써요. 그래서 오히려 한미약품은 2000년대에 애널리스트들이 약점으로 레포트에 적었어요. 너무 R&D 비용이 많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이게 바르게 가는 거지. 그럼 당장 제네릭 이런 걸로 하면서 회사 발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 돈 빼먹는 그런 제약회사가 훌륭한 회사야? 이 애널리스트 이거 진짜 정신이 나갔어? 전 진짜 막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전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전 거의 항상 칭찬을 해요. 주봉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그렇게 화려한 주식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이 더 잘 받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한미약품은 그냥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3대 치료제가 있죠. 제약회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예요? 하나가 치매 치료제.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대머리. 또 하나가 뭐예요? 비만 치료제. 이 세 가지가 3대 슈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하는 제약사는요, 보지도 말아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얘네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임상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더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있어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기가 한번 쓰던 데 거를 주로 써요. 그 약들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비만 치료제는 지금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약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약품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슬슬. 지금 통계가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좋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봉상 봤을 때 이런 흐름이라면은 지금은 갖고 계신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주가를 가지고 가지 않겠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한미약품 질문하는 분들 몇 분들 계셨었는데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홀딩하면서 가보시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이것도 질문들이 은근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몇 주 전부터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깨피다가 그냥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이 윈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회사 잘 아실 겁니다.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팅을 주로 하는 후공정 업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후공정, 전공정은 최소한 다 아시죠?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기 전까지가 전공정.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이거 진짜 팔아도 돼? 이거 진짜 괜찮을까?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것도 막 없애고 막 이런 걸 후공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바로 그런 후공정입니다. 근데 패키징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패키징 하면 뭐예요? 쌓는 거잖아요. 쌓는 거. 반도체 칩하고 이 PCB 이런 거를요, 이 전기적인 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외부 충격이 약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말 그대로 밀봉, 팩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건 쌓잖아요. 그래서 패키징이에요. 반장님 이거 그럼 패키징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설명을 이제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반도체 후공정인데
패키징과 테스트를 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패키징 매출이요 한 80%가 돼요. 그럼 테스트 매출은 얼마가 될까요? 대략 답 나오잖아요. 2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패키징에 그 영향이 훨씬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이닉스하고 참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사업했을 때 초기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칠 때까지는요. 얘네 주 매출처가 어디냐면 그때는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딱 꺼냈다. 그럼 이 소리 뭔 소리겠어? 주 매출처가 바뀌었다는 소리겠죠. 아니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주 매출처였는데 매출처가 바뀌면 어디가 남겠어요? 딱 한 군데 남잖아. 삼성전자. 얘네가 22년부터 삼성전자로 주 매출처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50% 이상이 다 삼성전자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윈팩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이닉스 주가가 왜 좋을 때 윈팩의 주가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가끔. 당연하죠. 왜? 예전에는 하이닉스한테 의해서 먹고 사는 회사였으면 지금은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로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윈팩이 주력하는 거는 뭐냐면 D램이에요, D램. D램 시장 자체가 어땠나요? 작년에 좋았나요? 안 좋았죠?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HBM은 좋았잖아요. 고사양 반도체인 HBM은 좋았는데 어떻게 뭐 하이닉스도 이 HBM 때문에 주가가 좋았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 HBM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라 그랬어? 삼성전자라 했지. 물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반도체가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물론 삼성전자가 이 HBM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만큼 지금 못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HBM이 물론 저사양 쪽으로 이렇게 쓰이긴 하지만 HBM의 점유율로 따지면은 하이닉스보다 굉장히 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HBM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무조건 좋은 HBM 쪽만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그렇게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 HBM은 거의 다 하이닉스가 다 그냥 독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HBM 이렇게 점유율 보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렇게 차이 크게는 안 나요. 단지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데 들어가는 좀 고사양의 그런 거를 얘네가 독가 좀 하다시피 해서 그런 거지 삼성전자는 이런 고사양보다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합니다. 대중적인 레거시 반도체. 이 레거시 반도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윈팩의 주가가 작년에 특히나 더 별 볼 일이 없죠. 윈팩의 주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그 다음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 어디 기억나세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죠. 윈팩은 22년부터는 주매출처가 어디로 바뀌었어? 삼성전자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윈팩의 주가가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 삼성전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잖아. 삼성전자로 시집 장가 보내드리겠다고. 왠지 지켜질 것 같죠? 예, 저는 그런 너무너무 큰 소리는 헛소리 안 해요. 이제 와서 삼성전자들 얘기하대요, 사람들. 삼성전자 작년 연말에 그렇게들 욕하더니 이제 와서 얘기해? 저는 속된 말로 쪽팔려서 그렇게 안 할래요. 밑도 끝도 없이 좀 주가 좋아지거나 하면은 갑자기 말 바꾸고들 여러분들이 더 나빠. 그런 유튜브니 그런 방송들 보면서 아무 감정도 못 느끼는 여러분들 더 나빠. 그런 사람들 욕을 하셔야죠. 저도 잘못하면 저 욕하세요. 그래야지 점점 발전들을 하지. 요즘도 보세요. 그냥 주가만 좋으면 언제 그랬냐는 말 다 바꿔버려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거의 손해는 여러분들이 보신단 말이야. 어쨌거나 삼성전자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향후 긍정적인 건 있어요. 이 윈팩에서 제가 좀 전에 패키징이라는 거 얘기했죠. 과거의 반도체에서는요, 이 패키징이 진짜 단순히 쌓는 패키징이었어요. 그냥 진짜 쌓는 거. 옛날에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물건 사고 막 이럴 때 포장이라는 거 그렇게까지 막 이쁘게 신경 쓴가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고기 정육점 같은 데서 사면요, 항상 포장은 뭐? 신문지. 고기 주세요. 그럼 신문지에 탁탁탁.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포장 뭐 이쁘게 하고 막 선물용은 더 이쁘게 하고 난리도 아니죠. 왜 그럴까? 발전할수록 패키징이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단순할 때는요, 패키징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때는 미세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 원판 위에다 막 반도체 칩 같은 거 세우고 막 이러는데 조밀하게 이 안에다가 많이 일꾼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러면은 반도체 성능이 좋아져. 이걸 미세화라 그래요.
아무리 촘촘히 세워도 그 다음 꽉 차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 위로 올려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HBM이잖아. 그 위로 올리고 막 해요. 근데 이러면 발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미세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제가 뭐에 비교하냐면 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핸드폰에 비교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80년대 보신 분들 있죠? 어떤 건지 알죠? 이렇게 생긴 핸드폰 기억나세요? 안때 막 진짜 이만한 거 들고 다녔잖아요. 이게 부의 상징 막. 이거 난리 나잖아요. 막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잖아 막. 그러다가 핸드폰이 점점 얇아지죠. 그러다가 모토로라가 아날로그 때 기가 막히게 히트를 치죠. 왜 그래요? 그때 삼성은 뭐 핸드폰이 요렇게 돼서 여기만 뭐 살짝 요렇게 열렸다가 닫혔다 이랬죠. 근데 그때 모토로라가 어떤 거 나온지 기억나세요? 핸드폰이 요만한데 딱 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딱 뽀대나게 딱 탁 접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핸드폰이 뭐 싸움을 했냐면요. 그때는 축소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계속 작게. 그래서 뭐 가로 본능, 세로 본능 기억나실 거예요. 광고에. 너무너무 축소돼서 나중에 여러분 핸드폰 어디까지 축소되는지 기억나세요? 한 요만한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얼굴이 계속 요만해지면 되는데 저도 얼굴이 작다고 항상 우기는데 근데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반장님 화면보다 얼굴 작으시네 그래. 저 얼큰이 아니에요. 얼굴이 계속 축소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너무 작으면 어때? 불편해. 이거 핸드폰 대고 여보세요? 뭐 이러실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의 축소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세화를 하다 하면 미세화가 막힙니다. 미세화 될 때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어의 법칙.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이게 교과서적인 법칙이었습니다. 반도체. 근데 이제는 무어의 법칙을 안 쓰죠. 왜? 미세화가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래도 성능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성능은 좋아지려면 미세화가 안 되면 그럼 어디서 성능을 좋게 만들 거야? 그게 바로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패키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패키징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패키징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특히나 패키징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애들.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누군지 아세요? 어부바 어디에요? 어버부 반도체죠. 어버부 반도체가 뭐 하는 데인가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애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면 얘네들이 그걸 설계하면 어디다가 패키징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얘네들이 패키징을 더 많이 맡겠죠. 주봉이나 뭐 월봉을 보더라도요.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 쫙 하고 그 다음에 조정 계속 받고 오히려 평소 놀던 가격대보다도 미치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가격을 받을 만큼의 회사는 아니라고는 보여요. 과연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냐? 저는 그러고 삼성전자 요즘 심상치 않은 거 보이시죠? 과연 여기서 더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종목 될 때는 힘이 나요. 왜냐? 저는 항상 이 수사반장이 끝나면 일주일이 끝난다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마지막 종목 하면 이제 와! 요번 주 끝난다! 숙제 다 하는 느낌. 예. 오늘 마지막 종목은 밀리의 소재입니다. 밀리의 소재. 참 저하고 안 친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들 신기해하는 게 반장님 그런데 그 자료 그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예,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요. 저는 책을 즐겨서 보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다. 저 진짜 책 워낙 되게 안 좋아해요.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회사는요 전자책을 구독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는 회사죠. 영어로 이북이라고 그러죠. 이북.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북이 막 나올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좀 약하시잖아요. 이 전자 이런 게. 그래서 아, 이 회사 이거 이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북? 왜 이북이 나와? 이게 뭐 공산당이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렉트로닉 북이죠. 이북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독서 플랫폼은 마켓 쉐어가 얘네가 60%를 차지합니다. 이 밀리의 서재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실은. 그래서 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밀리의 서재라는 회사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게 워낙 상장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얘네가 구독 경제를 합니다. 책을. 전자책은 아무 때나 그냥 막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독 경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얘네가 그 구독 경제를 이쪽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애가 얘네가 밀리의 서재예요. 이게 실은 엄청난 거였어요. 전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이 구독 경제 하는 거 보고 그때 와, 이거 누가 생각해냈는지 와,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진짜 계속 커지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들 구독 경제가 또 대세인 거 아시죠? 왜 그래요? 경기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어때요? 돈 조금 내고 많은 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그 뭐 마케팅에서 무조건 저가 마케팅이라며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어디가 붐빈다? 구내식당이 붐빈다. 밖에보다 조금이라도 싸야 되기 때문에. 구내식당도 근데 워낙 물가가 올라서 올린다고 그래도 사람들 득실득실하다고 그러죠. 왜? 요즘은 저가. 그러려면 뭐예요? 구독경제. 이런 것들 대세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되게 좋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책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16만 권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우리나라 거의 탑일걸요. 이 밀리의 서재라는 회사 보면요.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고객 비중을 봐야 되는데요. 얘네들 개인 고객이 한 60% 됩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이 한 10% 돼요. 두 개 합쳐봐. 70%네? 그럼 30% 어디 갔어? 이게 뭐냐? 이게 제휴 고객이라는 겁니다. 어? 제휴? 제휴는 뭐 카드 같은 거 할 때 뭐 제휴하는 거잖아. 바로 이거예요. 얘네 대주주가 누구예요? 지니뮤직이죠. 지니뮤직이 어디 겁니까? KT죠. 그럼 KT 고객하고 제휴를 시켜버리잖아. 이 제휴 고객 30% 이 KT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전 이 회사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오디오북, 요즘 오디오북들 유행이죠. 왜냐면 뭐 드라마나 막 이런 데서도 주인공 같은 사람들 막 아침에 싹 일어날 때 막 오디오북으로 막 책 읽어주는 소리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따라해 보려고 사무실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디오북 그 샘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역시 전 안 되나 봐. 그 오디오북이 싹 나오는 순간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어. 이 오디오북 요번에 누가 했어요? 김태리 씨가 했죠? 네, 정년이 아주 지금 난리도 아니죠. 아, 참 잘한다 이런 부분. 아, 왜냐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죠. 얘네들은 매 분기요 20-30%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여주잖아. 아, 근데 어떻게 욕을 해? 아, 뭐 주가 나쁘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나쁘다고 어떻게 나쁘다고 회사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좋아지면 어떡할 건데? 주가와 회사가 또 좋아지는 건 별개일 수 있어요, 분명히. 얘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얘네가 한 15에서 20%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아시죠? 얘네 만약에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이익 남는다는 소리야. 비용 다 빼고 못 빼고.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독서업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아주 큰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 10월에 갑자기 주가가 한번 탁 올라요. 이게 누구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타면서 그때가 다 올랐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확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시켜 드릴게요. 실은 여러분들 이럴 때 따라잡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갭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렸죠.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은 이걸 먹기 위해서 덤비는 게 아니라 이게 빠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갭은 매크로 내려와 버리죠. 그럼 이거 꼼짝없이 개인들이 또 물려요. 그런 어떤 하나의 작은 이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이슈라 그러기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그걸로 확 바뀌진 않아요. 점점점 바뀌겠죠. 그리고 확 바뀌는 것보다 점점 바뀌는 게 무서워져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좀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이 부분은 이 독서 관련된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고, 이 이슈가 앞으로 계속 저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 백그라운드들은 지금 현재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걱정될 건 있어. 레트로라 그러나요? 복고 뭐 이런 식으로 레코드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LP판. 저는 어렸을 때 LP판, 카세트 테이프하고 LP판을 듣던 세대인데 그 LP판의 감성이 있어요. 근데 LP판이 그때 CD 플레이어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MP3로 또 바뀌고. 근데 CD가 나오고 MP3가 될 때요, 다들 뭐라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LP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사라졌나요? 오히려 지금 LP가 다시 뜨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감성이나 어떤 그런 걸 찾거든요. 지금 책도 여러분들 이북이 나왔을 때 지면책은 다 죽을 거라 그랬어요. 아니, 그 책을 집에다 왜 그렇게 쌓아둬요? 이북 이 기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게 한 손에 다 들어오는데, 아이, 집도 넓게 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지면책은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면책이 다시 뜨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우리나라 현상만이 아니에요. 외국도 그렇고 서점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러분들 서점들 다시 커지고 있어요. 좋고 편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인간성이 깨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아주 뭐 로봇이 나오고 하지만 이 부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어쨌거나 지금 지면책이 다시 뜨고 있다는 측면은 얘네한테는 좀 불리한 요소는 작용할 거예요.
제가 아까 이 회사 장사 굉장히 잘했다 그랬죠. 영업이익률도 뭐 매 분기 뭐 20-30%씩 성장하면서 뭐 그러면 여러분들 장사를 잘하면 장사가 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얘네 보유 현금, 그 들고 있는 현금이 얘네가 600억이 넘습니다. 이런 회사가 600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그 600억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무슨 뭐 저PBR이니 뭐 주주환원이니 막 난리들 피면서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얘네들 작년에 그런 거 안 했어요. 거의. 아마 올해 해야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크다고 봐요. 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현금은 600억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좋냐? 주가도 그냥 그렇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잠자고 있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써야 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얘네가 상장할 때 너무 큰 기대가 컸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이 그거보다 더 했죠. 밀리의 서재가 과연 얼마나 끝내주게 상장하고 할까 막 그때 막 IPO 할 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 생각을 해봐서 독서인데 이북인데 아무리 그래도 얘네가 무슨 뭐 AI입니까? 뭐 로봇입니까?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순간 이슈화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빠져서 했는데 이제 보세요. 이제 1년도 더 지났어요. 이제 뭐 물량 나올 거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이제 물량 부담도 없어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회사들은 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잖아. 근데 현재까지 보세요. 영업 매분기 그렇게 잘해요. 그래 보유 현금도 600억이에요. 그런데 대주주도 더군다나 KT예요. 그럼 이 주가 흐름이 더군다나 1년 반 이상 지나면서 이제 물량 나올 것도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도 요즘은 좀씩 사모아요. 밀리의 서재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는데 전 그분들한테 과연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이슈화 될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가져가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마음이 밀리지 말고 그냥 잘 홀딩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주소 다시 한번 나가고 있을 텐데요. 메일 많이 주셔야지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메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